박주희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리번은 시각발달 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재활 모델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실현을 위해서 두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족지원팀과 학습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지원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시각발달 장애 발달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교육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팀은 전체 팀원이 6명인데요. 작년에 4명의 신입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입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요구될 것 같고요. 또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확대하고 교류를 늘려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도 사업 방향은 시각장애 유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 운영해서요. 이 아이들이 연중 프로그램에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또한 시각발달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습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초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를 졸업한 시각발달 장애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잘 맞춰서 성인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습지원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독서나 동화책 등 시각장애 학생한테 도서를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독서 교육과 음악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팀은 음악 전공자 4명, 수학 전공자 1명, 주정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팀원 간 밸런스를 좀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팀원들 특성상 조금 더 유연성을 키워서 사업이나 소통에 있어서 그런 노력들이 좀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학습팀 사업 방향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방학에 하버드대학교 대학생과 시각장애 학생들을 멘토로 연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영어 학습 멘토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운영해 볼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축제나 캠페인 등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인적, 밀적 자원을 좀 확보하고자 하고요. 이와 함께 인식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호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사업인데요. 이 땅이 힐링fel로를 꿈꾸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청각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은 올해 직원들의 신구조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초 팀장과 김현도 대리가 새로 합류했는데요. 서로 보완하고 알려주면서 팀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업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방향은 시청각 장애인 이용자 발굴 확대입니다. 현재 130명 정도의 시청각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는 한 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등록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이용자와 소통을 좀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입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년 동안 했던 사업들 중에서 한글 손가락 전자, 달팽이별, 그다음에 의사소통 지원의 지침서 같은 성과들이 있는데요. 이 성과들이 잘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이 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절자를 익혀서 한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손으로 활용하게 되면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청각 장애인 이용자랑 카카오톡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지원팀 나탈통 지원사업 담당인 최준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나탈통 지원사업입니다. 하루하루가 매번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한 저희의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탈통 지원사업은 체중증의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영역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저희 세 분의 이용자들과 하루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 음악, 요리와 같은 영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익힐 수 있는 일상생활 교실, 그리고 감각공학 교실, 언어치료 교실, 음악치료 교실과 같은 전문적 강사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의 상점과 공원에 가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나들이, 그리고 식목일에는 모종을 심어보고 또 어버이날을 이용자와 함께 챙겨보고, 그리고 생일이나 할로윈 때 직원 파티를 하는 원 팀장님 시작하셨죠? 그런 시즌별 특별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용자분들이 자신이 딱 하고 싶은 거, 좀 하기 싫은 거를 표현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걸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건데 내 마음이 뭘까? 한번 맞춰봐 라는 이런 퀴즈를 좀 내고 계십니다. 나가고 싶다고 해서 외출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문 앞에 주저앉고 안 나간대요. 왜 이럴까요? 갑자기 미끄럼틀 하고 싶다고 미끄럼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을 정작 태우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무서워하면서 부정적 행동이 더 강해지는 이유는 어떤 마음일까요? 집에서는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설리번에 문을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되면서 화를 내요. 왜 이럴까요? 저희는 이런 퀴즈를 이용자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부정적 행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안정을 찾으시는지, 또 행동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긴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용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알면 참 좋겠는데 2년째 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싫다고 하면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 문 앞에 같이 놀까? 미끄럼틀 타고 싶다고 했는데 화를 내. 그러면 이게 미끄럼틀이 아니구나. 시소나 그네 이런 거라면 그걸 해볼까? 이렇게 해석을 할 뿐이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과 함께 저희는 이용자들에게 좀 원하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표현 혹은 손담, 몸짓,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이용자들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용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그 욕구를 해소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런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용자들도 점차 변해갔고요. 그 결과 이용자들은 이제 스스로 놀잇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쓰레기를 스스로 버리고요. 정수기를 찾아서 물을 마시는 걸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루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것도 저희의 도전이고요. 이런 저희와 함께하는 이용자들도 도전을 함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앞으로도 무한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팔통은 이제 앞으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욕구 지원과 원하는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서 PCP를 적용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본적인 임포턴트2와 임포턴트4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함께 해나갈지 정해보고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사고한 것 하나부터 분석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작은 도전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원페이퍼 디스크립을 이용해서요, 설리번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이용자들을 알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공유해 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앞서 봤던 그런 퀴즈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용자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를 쌓아가기 위해서
저희와 이용자들은 함께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도전이 저희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의미 있는 하루가 저희에게 큰 활력이 되는 만큼 그렇게 앞으로도 나아가는 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매일매일 바뀌는 저희 세 분들과 저희는 앞으로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즐기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앞으로도 무한히 도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탈콩사원의 최준이었습니다. 설립원에 8년 만에 돌아온 유일한 수학 전문가 학습지원 최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2023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원팀의 비전과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23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 학생의 일반 학교 재학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문해력,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학생의 재학 비율을 나타낸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통합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이 2015년 65%에서 2022년 61.4%로 줄어들고 있고, 일반학교에서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의 비율이 35%에서 3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맹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옮겨가는 단순 시각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특수학교에서 시중복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시중복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 일반학교에서 학습을 하며 개별화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단순 시각장애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개별화 지원을 받는 것도 힘든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한 시각장애 학생인데요.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학습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시력 시각장애 학생 최땡땡 학생의 경우 일반 학교에서 1, 2학년을 학습하고 3학년에 서울맹학교로 전환되는 케이스입니다. 2022년에 저희 센터에 초기 접수된 학생으로 중복 장애는 없는 단순 시각장애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상반기에 교육을 해보니 한글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해서 한글 읽기, 쓰기가 힘들어 이에 따른 학습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일반 학교에서 개별화 지원을 받지 못해 학습 타이밍을 놓쳐보고 왔었는데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설립원 학습지원센터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실을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감, 사회성이 좋아지고 눈에 띄게 밝아지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글 읽기와 쓰기 능력도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맹학교에서 대다수의 중복 시각장애 학생들의 끼어있는 단순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일반 학교의 정원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는 단순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한계로 인한 시각장애 학생의 수학적 사고 능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관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일반 학생들도 수학을 배우는 게 쉽지 않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시각장애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혹시 암산이 잘 되시나요? 374 곱하기 21 혹시 암산으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필산을 이용해서 가르쳤는데 암산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수학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인 단순 시각장애 학생이 어머니께서 아이가 연산이 약하니까 1학년 교재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1학년 교재는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한번 보고 원하시는 교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레벨 테스트 진행하니까 4학년 수준 연산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준에 맞는 3학년 기저귀 계산법 교재를 제공해서 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이제 필요한 게 공간 지각 능력인데요.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큐브 교실을 연주 프로그램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올해 단기로 큐브 특강을 운영해 보았을 때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강사가 시각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시기 때문에 재밌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했던 청소년 희망 나눔 교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맹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단순시각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1대1 학습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학에는 집중 학습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영어 독서나 영어 회화,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집중적으로 열어서 학생들에게 보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 대비해서 낮아서 내년에는 청소년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필요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작년까지 5차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진행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제2차 계획에 따라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교육계에서 변화하는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특수교육 트렌드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설리원 학습지원센터에서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 표명 장학생을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효명 리더스 아카데미 클럽 118명 중에서 설리원 학습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미래 희망 교실 등 학습 서비스를 받은 학생이 40명으로 약 34%를 차지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맹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의 대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2022년에 가르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막막하고 고민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설리원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과 아이들을 이뤄주는 다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설리원 학습지원센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각 장애학생 지원센터 김수입니다. 저희 팀은 손의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성통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고요. 초반에는 제가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는 저희 신지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는 시각장애인 봉사자로서 시각장애인은 전맹과 저시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대상이 되는, 저희 팀 대상이 되는 청각장애인분들은 청각장애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청각장애는 크게 전농과 난청으로 되어 있고요. 전농은 전맹으로, 난청은 저시력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청각 장애인은 크게 전맹 전농, 저시력 전농, 전맹 난청, 저시력 난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각장애랑 청각장애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의사소통 기술교육 사업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병증이신 분들은 말로도 대화를 하시고 일반 수어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증이나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의약복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사소통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경증이냐 중증이냐, 청각장애가 먼저 왔냐, 시각장애가 먼저 왔냐에 따라서 대화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과 욕구에 맞춘 1대1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기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촉각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 상황에 맞게 촉각 교실 도구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는 저희가 진행하는 의사소통 교육 사업의 네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이것만 아시면 저희가 의사소통 교육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손바닥 필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방식인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전달자, 말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상대방의 손바닥에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당사자의 손가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점자는 문자를 아시는 분들에게만 조금 부탁드리는 부분이신데, 문자를 아시는 분 중에 본인이 썼던 기억이 있어서 본인의 손가락으로 쓰실 때 더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수업에서는 어떻게 써야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손가락 필담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손톱으로 쓰시는 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다음 부터는 CG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은 신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어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알고 있는 당사자와 사용 가능한 대화 방법이며, 수어는 전달 방법에 따라 근접 수어와 톡 수어로 구분됩니다. 근접 수어는 당사자의 시력과 시야 정도에 따라 거리, 손의 위치, 표현 반경을 고려하여 얼굴 표정이나 눈빛과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입니다. 톡수어는 서로의 손을 통해 서로의 손을 만짐으로써 의사를 전달하는 촉각 언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톡수어를 활용하여 단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톡수어가 당사자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방법은 손가락 전자입니다. 손가락 전자는 전자를 알고 있는 당사자와 대화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손가락 전자는 손가락이 치는 전자를 말합니다.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 총 6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전달자는 6개의 손가락을 사용해 시청각장애인의 각 손가락 위에 정형을 톡톡 가볍게 두들기듯이 터치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한글 손가락 전자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당사자와 1대1로 단어, 문장, 숫자 등의 읽어주기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손가락 전자의 사용 능력을 높이고 사용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손가락 전자 시청자 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식인 정방향 손가락 전자입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나란히 앉아있을 때 헛기술 타자기 타이핑 방식으로 전자를 입력하며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역방향 손가락 전자인데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전달자가 반대로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약 받는 사람이 식별되어 있다면 정방향과 같은 포텐트식 방식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을 두드리는 위치는 받는 사람의 감각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손가락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마디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 박은혜입니다. 그럼 목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비전과 같이 거주인의 지성의 특성, 그리고 가치 실현, 그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사업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가치입니다. 저희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의 쉼터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중증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적의 생활 환경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에 세 가지의 가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한 생활, 두 번째가 행복한 생활, 세 번째가 안전한 생활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거주인의 구성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9분의 거주인이 계신데요. 이 중에 시각장애인 거주인이 18분, 발달장애인이 6명, 그리고 지체장애인 3명, 뇌병변 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1명, 그리고 주자기 유형은 나열을 보면 저렇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 62%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중복장애인이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주인 구성 특성에서 기저질환을 좀 살펴보면 대사 질환자들이 총 17분입니다. 이분 중에 이제 세 가지 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걸 다 갖고 계신 분이 5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주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거주인들이 고령화 되지 않고 좀 젊었을 때에는 양주시 인근 경기 북부에 좀 한정되어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거주인의 그런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좀 인프라를 좀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입원 치료자들이 많이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중 치료자에 대한 케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별 기능별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거주 공간을 작년에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후된 설비들을 보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주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보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 거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도 건강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 지원 중심의 생활에 그런 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를 지원하고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 거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인 활동이 필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거주인들은 신체적 기능 제한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강직에 대한 완화를 재활치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생활 공간 내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굉장히 역량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직원 내부 교육을 통해서 돌봄의 질을 좀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례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케어 매뉴얼이나 개별화 정책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케이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통합하고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 중심으로 중증 장애 유형별 케어 교육이랑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 방향을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직원에 대한 예시화를 가지려고 하고 부서장들 중심으로는 사업계획서, 평가서, 보고서 등의 행정문서 등에 있어서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소명의 집에 가면서 어떤 글을 하나 보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의 부모를 요양시설이 나을까, 집이 나을까라는 주제로 부모의 노년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결론은 충분한 돌봄을 어디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라고 카드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효명의 집도
부족하지만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